예를 들면 사주에서 정자가 있고 편자가 있거든요. 네. 정자는 좀 규칙적인 거, 네.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고 네. 이런 거를 의미한다면 편자는 네. 좀 더 충동적인, 그러니까 불규칙적이고 알 수 없는 네. 막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네. 예를 들어 사주 팔자에서 편자가 많은 사람들은 네. MBTI에서 인식형이 많고 정자가 많은 분들은 MBTI에서 판단형, J형이 많고 이런 식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매칭이 되고 사실 그렇구나.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네. 괜히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홍칼리라는 이름으로 책을 또 내신 무당이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네, 무당입니다. 무당 선생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무당입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거나 할 때 호칭을 하잖아요. 네. 선생님이라고 많이들 하시나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홍칼리 무당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령님이 보고 계셔라는 에세이집을 이번에 출간을 하셨는데요. 책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면은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실 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가끔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가 바뀔 때 호기심에 이제 점을 보러 간다거나 그럴 때 접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멀게도 느껴지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에세이를 내셨다고 해가지고 무당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호기심에 단숨에 읽었는데요. 또 제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책에 대해서랑 그 다음에 본인 소개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책은 네. 제가 2년 전에 무당이 되었는데 네. 무당이 되고 나서 되게 다양한 편견을 마주쳤어요. 제가 무당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왜 무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적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 네. 글을 쓰기 시작했고 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칼리 신당을 돌보고 있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춤추는 무당 홍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칼리 신당에 신당이 계신 거예요? 네, 이 책을 쓸 때는 없었는데 네. 이 최근에 또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무당의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네. 이제 뭐 회사나 이렇게 뭐 가게나 이렇게 출근을 하듯이 신당으로 출근을 하시나요? 네. 신당으로 가서 이제 청소하고 촛불 켜고 기도도 드린 다음에 네. 손님들이 오면 이제 거기서 상담도 드리고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재택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처럼 네. 좀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네. 오후 4시까지 네. 보통 근무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또 저를 돌보는 시간도 꼭 네. 갖고 글도 쓰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보다 복지가 좋은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4시까지 일하신다고 하니까. 네. 우선에 그러면 첫 책이 아니라 무당이 되시고 나서 쓰신 책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 말고도 네. 또 글을 쓰시나요,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무당들의 인터뷰집을 네.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무당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편집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네, 그런 글도 쓰고 있고 네. 또 매일매일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네. 개원해낸 그런 글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시기도 하네요.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런 네. 작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무당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이게 무당 같은이라고 하면 조금 아까도 편견이 싫어서 이렇게 깨려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무당이라고 하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뭐 색동 저고리 같은 걸 입고 이제 막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작두를 탄다거나 이런 네. 이미지들. 근데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치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당 아닌 것처럼? 네, 무당이 아닌 것처럼 궁금해요. 포장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또 한복을 입어도 되고 네. 뭐 머리도 이렇게 쪽진머리로 이렇게 네. 해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궁금한 게 타투도 네. 엄청 많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보여지는 부분만이라도 짠. 타투가 되게 많고 네. 처음 뵀을 때 여쭤봤는데 이제 얼굴에 제가 이제 작가님 나오는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 밑에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게 별감? 약간 별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뻐가지고 여쭤봤는데 요런 게 타투를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싶은 상징들을 음. 몸에다가 새긴 건데 네. 직접 바늘로 이렇게 잉크에 찍어서 네. 직접 새긴 것도 있고 여기 직접이요? 네, 셀프로?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지 않나? 제가 직접 하면 또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새기는데 네. 제 몸에 이렇게 그림들이 남아 있는 게 네. 저는 이게 부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아. 제가 까먹기 쉬운 어떤 진실들을 새겨놓으면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서 네. 아 맞아 내가 이 일을 이래서 하고 있지 이런 것도 계속 기억하기 쉽고 네.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점 3개도 네. 이렇게 찍었는데 네. 이 숫자 3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아. 3이 표현하고 창조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네. 또 한국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라고 아. 삼신이 또 별 3개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이 맞았었네요. 네 맞아요. 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3개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근데 감사해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네. 이런 타투들도 그냥 네. 단순히 이제 보통은 이제 미적인 것들 때문에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미가 있고 약간 부적처럼 네.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네.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네. 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약간 별 같은 게 그려져 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크게 눈 뜬 거고요. 네. 이거는 반만 눈 뜬 거. 이거는 눈을 완전 감은 거예요. 아. 그래서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새겼어요. 그 부처님의 눈 보면 네. 반만 감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 눈도 뜨고 있지만 저 세상 눈도 같이 뜨고 있는 이런 아. 명상하는 상태처럼 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에서 새기게 됐고 네네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 타투를 부적으로도 많이 새겨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손님들도 네. 부적 타투 디자인을 네. 이렇게 받아서 네. 직접 이렇게 새기시기도 하고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선생님이? 디자인을 해드리고요. 네. 그 손님의 수호신의 기운을 담아서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좀 네. 제가 알고 있는 무당이 하는 일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신기하네요. 왜 다른 무당 선생님들은 꼭 이렇게 저고리를 입고 막 좀 화장을 약간 한국적인 그런 그렇게 입고 활동을 하실까요? 한국 무당이라 그런가? 네, 보통 왜 그렇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이 샤머니즘이 고유의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네. 한복을 입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해외에 있을 때는 그런 압박감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무당 선생님들처럼 네. 그렇게 해야 하나에 대한 압박감이 있긴 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겉모습이 또 다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어떤 나는 당신과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기보다는 네. 당신 안에도 신이 있고 네. 우리 모두는 신이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네. 위화감을 최대한 덜어주고 싶어서 네. 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떤 분일까 조금 또 무당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막 1대1로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니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엄청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시고 외모도 그냥 되게 좀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렇게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무당 선생님보다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네. 오랜만에 만난
영혼의 친구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답을 딱딱 말해주기보다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런 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님의 선택에 달렸다.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다양한 해석을 직접 말씀해드리고 거기서 손님이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되게 조금 부드럽게 약간 소통하는 무당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책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비대면으로 점괘를 봐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신당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한리 신당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네. 대면으로 점을 볼 때는 카페에 가서 이제 산통을 들고 와서 몰래 이렇게 산통 흔들면서 보고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점사를 주로 받고 또 비대면으로 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최근 얼굴이 나온 사진과 생년월일 시간을 보내주시면 그걸 보면서 점사를 봐드리고 메시지로도 봐드리고 또 전화로도 봐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그 전부터도 이미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네. 신기하네요. 앞서가는 내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산통으로 점을 봐주신다고 했는데 산통이 뭐예요? TV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 통 안에 주역괴 8개의 괴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거를 뽑아서 주역괴를 합쳐서 점을 보는 방식인데 그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도 얼굴 사진하고 생년월일 이런 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점을 보통 봐주시나요? 그게 또 사주랑 점이랑 다른 거죠? 그 신점이라는 게 보는 상황과 오시는 손님과 또 저의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동시성으로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통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오시는 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서 또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요. 보통 미디어에서 보면 신점을 보는 무당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막 신령님이 막 실려서 막 그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항상 그렇지도 않고 또 시인의 이런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동시성을 통해서 점을 본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친구가 신점을 보러 갔대요.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이렇게 호기심에 보러 갔는데 작년에 여기서 이사 간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친구였는데 저 이사 갔는데요 이랬더니 오늘 아침 기도를 하실 때 그 위치가 이렇게 보였는데 기가 센 곳이다. 그래서 너랑 맞지 않으니까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제 그 길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려면은 뭐 소금이랑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주셨대요. 이거를 안 보이는 데다가 놓아두라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사 간 걸 어떻게 아셨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런 점괘가 동시성으로 보는 점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죠. 점을 보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일종의 동시성을 잘 느끼는 그걸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거라고 느끼는데 그런 점에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지만 저는 되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느끼거든요. 이런 일상들이 항상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상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책을 편집해주신 편집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동시성을 되게 예민하게 느끼고 제 주변에도 예지몽에 되게 밝은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자기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이 별 의미가 없다, 개꿈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직감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점을 보는 무당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건데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점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고 아마 보라보라님도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요? 네네. 맞아요. 저도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은데 꿈이 잘 기억이 나는 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꿨던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라도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못한다는 거죠. 보통은. 그쵸. 그거를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을 되게 의미 없다고 그리고 개꿈이라고 이렇게 네. 취급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취급을 당해왔으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신의 목소리인데 꿈이라는 것도 메시지고 신성의 메시지고 네, 그런 거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저는 손님들한테도 많이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명상의 일환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의 꿈과 자기가 느끼는 직감을 네. 좀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이제 무당 선생님들은 그런 직감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한 그런 사건들을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네. 느끼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또 무당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네.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어떤 계기로 무당이 되셨는지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셨잖아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책에서 봐서 인도에서 신내림을 내리신 그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계기로 무당이 되셨는지 어떤 신내림을 받게 되신 건지 한번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6년 전에 네. 그 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고 네. 그 인공 임신 중지 수술을 그때 당시 했었고 네. 당시 만나던 애인에게 네. 되게 큰 배신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다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로 떠나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다, 삶을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에 갔는데 네. 거기서 우연히 춤을 추게 됐어요. 부토라는 춤이 있는데 네. 일본의 현대 무용이기도 한데 영혼의 춤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 춤을 추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 다른 존재가 온 느낌이 들었고 그때 말문이 터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게 5,000년 넘게 살아온 어떤 존재가 제 입을 빌려서 이제 막 소리를 치고 네. 막 울부짖었는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되게 원통함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자비와 되게 슬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신이구나, 이게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 신내림이구나 이런 걸 처음 각성했고 네. 그때 그렇게 트랜스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무당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네. 그때 당시 인도에 있었으니까 네. 영상통화로 이제 지금의 신 선생님한테 연락이 돼서 신 선생님과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네. 내림굿을 정식으로 받는 거 어떻겠냐 해서 네. 그때 그 일들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네. 2년 전에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부토라는 춤을 추다가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트랜스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기에는 빙의라는 거를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른가요? 네, 빙의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네. 빙의도 됐었고 접신도 네. 됐었어요. 이게 약간 다른데 또 한 끗 차이기도 해서 네. 보통 예술 작업을 하는 분들 보면 네. 무아지경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때의 그 상태가 명상할 때의 트랜스 상태와 비슷해요. 저한테도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예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시는데 되게 사실 흔한 현상인데 네. 저의 경우에는 네.
그 존재를 좀 더 알고 싶었고 네. 좀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커서 이걸 더 파고들어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무당이 네. 되기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조금 듣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저도 약간 무서웠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부토라는 춤은 약간 일로서 하셨던 거예요? 그냥 어떤 날 하루에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네. 춤을 추는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 거리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네. 하는 일은 계속 했었어요. 원래 네네. 하시던 일이 예술가였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네. 저는 뭐 미술을 전공하거나 네. 예술을 제도권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우울증을 겪을 때 네. 그러니까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시기에 처음 네.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을 그리다가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네.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여기 광화문 근처에서 네. 이렇게 노란색 천을 깔고 이렇게 묵념하는 그런 명상, 애도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네. 이제 퍼포먼스라고 많이들 네. 불러주셨고 그래서 아 이게 예술이구나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그런 애도하는 작업을 주로 했었어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소름도 돋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네, 인도를 이제 힘든 일 때문에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떠신가요?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난 거에 후회는 없으신지 네. 만약에 그때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한번 궁금한데 받지 않았더라면 네. 계속 인도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계속 그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고 옛날에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네. 그 죽음을 명상할 때 되게 아찔해지는 느낌이 많았어요. 이 까만 우주 속에 나 네. 혼자 점처럼 존재하는 그 공허함, 외로움도 되게 컸었고 네, 무당이 된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은 네. 그런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만물들과의 연결감을 네. 느껴서 그런 공허함이 사라진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 축복이라고 느끼고 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죽고 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끝은 아닐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저도 죽어보진 않아서 네.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우리가 다 개체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사실 예를 들면 보라보라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어떤 전생을 또 살아왔고 네. 그 전생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인물이나 네. 아니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이런 존재들이 어떤 에너지체로 본다면 다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거든요. 나랑.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나는 죽어도 또 다른 나들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나라는 개체 이 육체가 죽어도 내가 지향하던 어떤 가치나 그 나의 에너지체 자체는 또 다른 만물로 혹은 누군가의 생명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서 네. 네. 약간 이거를 이제 네,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무당이 이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네. 이렇게 빙의 혹은 접신을 하면서 네. 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네. 사실 신비한 게 아니라 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요. 이게 맞는 말이 못하지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인도에서 또 계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럼 신내림을 받게 되시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때 인도에서 부토춤을 췄을 때 한국의 신들이라고 느꼈고 왜냐하면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좀 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
원통함 그 가운데는 되게 네. 사랑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 목소리를 통해서 했던 말이 네. 이제 그만 싸우라고 서로 너네 다 같은 자매들이고 같은 형제들이고 그런데 왜 자꾸 싸우냐. 그만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사랑이 네. 제가 예술 작업을 하면서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서 네. 무당이 또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약간 하고 싶었던 말들인데 대신 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보면 운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네. 무당이 되시기 전에도 그런 거를 운명 같은 거를 좀 믿으셨나요? 그러면 사람의 운세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들 하잖아요. 점을 보러 가면은 어쩌면 나한테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이 뭔지 모르니까 보러 가는 느낌인데 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20살 때 처음 네. 사주 카페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점을 보러 무당에게 찾아간 적도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너는 여잔데 네. 남자 같은 사주다. 그리고 이혼을 3번 할 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20살 때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진짜 그런가? 난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네. 어떻게 이걸 아는 거지? 이런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막 인생이 막 힘들어질 때 좀 다른 방식으로 내 고통을 해석하고 싶어서 운명학을 그때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혼이 3번 있다고 했던 것들이 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운명하고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무당이 되었거든요. 원래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셨나 봐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살 때 친구들하고 사주 카페 가서 사주 보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도 이제 사주를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제 사주에 식신이 많고 식신이랑 네. 상관이 많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면 항상 저도 똑같이 결혼 생각이 없었었는데 예전에 결혼을 해야지 이제 남편을 통해서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거나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뭐 많이 낳을 거고 뭐 그런 운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네. 여러 번 봤는데 매번 좀 그런 게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저도 상관이 3개 있거든요. 저도 3개 있어요. 와. 저희 같은 팔자는 이제 이혼을 3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의 관점으로 보면 그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성에게 관은 이제 울타리 같은 건데 남편을 뜻한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에게 상관이 있으면 남편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시집도 안 보내려고 하고 막 소박 맞기도 하고 막 그런 팔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겠지만 그 뭐에 잡아먹을 팔자다 이런 거 세다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상관이 남성에게 있으면 관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저항심 그리고 큰 뜻을 펼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글을 쓰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언어화하는 그런 능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손님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보살피고 좀 케어하고 또 순수예술처럼 완전히 내가 새로운 규칙을 밑바닥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는 분들한테도 식신이 많고 근데 이게 여성에게 있으면 누군가를 돌보는 특히 자식을 돌보는 이런 그래서 기운으로 자식운이 많다고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운명학도 그렇고 뭐 모든 예술, 정치, 종교, 철학 이런 게 다 사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해석에서 내가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손님들에게도 그런 편견에 기반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또 여성들도 사회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사실 저희 같은 상관이 많은 그런 여성들은 소박을 맞고 막 그랬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개혁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받아줄 자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라는 게 볼 때마다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 봐주시더라도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맞아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나 이제 채널을 보면은 띠별 운세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띠별 운세를 봤는데 삼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삼재는 사실 어떤 띠라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가올 때 그냥 버텨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삼재에 보통 우리가 흉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별이나 혹은 구설이나 귀찮은 일들이 막 생기고 이동할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를 흉하다고 보면 굉장히 흉한 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길한 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삼재라는 건 이제 누구나 9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태풍 같은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태풍이 있어야 바닷물 밑바닥에 가라앉은 그런 쓰레기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걸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9년 동안 내가 인간으로서 이 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업보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응어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좀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독서를 하거나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게 액땜처럼 이렇게 기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나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찰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면 흉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전화위복처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재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 다행이다. 네. 조금 쫄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봐주시는 운세를 보면은 이렇게 읽어주시는 운세를 보면 제가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용띠인데 상반기 때 얼굴이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조금 잘 될 수 있고 하반기 때는 공부 같은 거를 하면 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라보라 채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보면서 맞아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홍카일리 채널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운세를 한 번씩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